김선아는 오늘도 미용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손님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말아 올리고 있었다. 6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작은 미용실은 그녀에게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었다. 이제 다 됐어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선아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배웅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끄면서 그녀는 늘 그랬듯 딸 유진이를 생각했다. 혼자 힘으로 키워낸 외동딸이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어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뿌듯했다. 이 아이 하나면 됐다. 선아가 평생 마음속으로 되뇌어온 말이었다. 남편 없이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딸만큼은 반듯하게 키워내고 싶었던 한 어머니의 간절함이 담긴 다짐이었다. 유진이가 간호사가 되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고 없이 찾아온다. 어머니 유진 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갑작스런 전화에 선아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덜덜 떨렸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수없이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급성 간부전입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의사의 말에 선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9살 딸이 갑자기 쓰러져 생명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가족 간 이식 가능성을 검사했지만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았다. 결국 기증자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절실했던 적이 있었을까? 선아는 병실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의식을 잃은 딸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제발 누군가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제발 기적이 일어나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 기적은 도착했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뇌사 상태의 무연고, 남성, 조직 적합성 완벽 일치. 선아는 그 순간 무릎이 꺾어질 뻔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딸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8시간에 걸친 수술. 선아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시계 바늘을 세어가며 기다렸다. 손은 마르도록 빌고 또 빌었다. 그 기증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감사한 마음뿐이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선아는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그 기증자의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었지만 딸이 살아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의 딸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날 밤 선아는 병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 있든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의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선아는 병실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 정미영과 마주쳤다. 중년의 푸근한 인상을 가진 정 간호사는 선아의 딸을 특별히 챙겨주는 편이었다. 어머니, 유진 씨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아는 며칠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기증해주신 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서요. 정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혼자 살던 전직 수학교사였대요. 30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3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선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30살 수학교사라는 말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전라도 쪽에서 오신 듯하고 자식은 없고 가족도 없대요. 정말 외로우셨을 텐데 정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무연고자라서 장례도 병원에서 간소하게 치러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선아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대학 시절 수학 교육과 3학년이었던 한 남자. 조용하고 섬세했던 그 사람. 늘 도서관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선아는 간호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생전에 교사로 일하시면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료 선생님 말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셨대요. 그 말을 들으며 선아의 기억은 30년 전으로 달려갔다. 대학교 2학년 겨울 처음 만났던 그 남자. 박도영.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던 사람.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에 시달리면서도 후배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했던 선배. 혹시 전라도 어디 출신이셨는지 선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았다. 광주 쪽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선아는 고개를 젓고 대답했다. 그냥 우리 딸을 살려주신 분이니까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정 간호사가 돌아간 후 선아는 병실로 돌아와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광주 수학교사 30살 무연고자. 모든 조건이 너무나 일치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저 오래된 기억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선아는 잠들지 못했다. 30년 전 그 겨울밤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하려던 바로 그날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박도영. 미안하다.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짧은 글귀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떠난 그 사람. 그때는 무책임하다고 원망했다. 혼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선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만의 재회가 이런 방식일 줄이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끝까지 혼자였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딸을 살려주고 떠났다. 도영이가 맞다면 선아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정말 너였다면 고마워. 마지막까지도 우리 딸을 지켜줘서. 새벽이 되어서야 선아는 결심했다. 내일 장례식장에 가보겠다고. 그 사람이 정말 박도영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30년 묵은 궁금증과 원망을 모두 정리하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선아는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3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해보니 무연고 망자의 빈소는 가장 구석진 작은 방에 마련되어 있었다. 선아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빈소 앞에 서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화 몇 개와 병원에서 준비한 간소한 제단. 그리고 그 가운데에 놓인 영정사진. 아직 관 속 얼굴을 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영정사진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영이. 선아의 입에서 30년 만에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사진 속 얼굴은 세월에 지쳐 있었지만 그 눈매와 입꼬리의 온화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본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선아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져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정말로 박도영이었다. 30년 전 자신을 떠난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딸의 생명을 구하고 이렇게 쓸쓸히 떠나간 것이었다. 선생님,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선아는 고개를 돌렸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저는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혹시 고인을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입니다. 김정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도영이 형이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혼자 떠나시게 되어 마음이 아파서. 김정호는 재단 앞에 꽃을 놓고 선아 옆에 앉았다. 형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에도 무료로 보충 수업을 해주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몰래 용돈도 주시고. 선아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30년 전 그 도영이가 이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가족은 정말 안 계셨나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일찍 부모님을 여의시고 형제도 없으시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사셨어요. 가끔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선아는 가슴이 저려왔다. 30년 전 편지에 적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는 평생을 그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었다. 사실 형이 장기기증 서약을 해두신 것도 혼자 살았으니 죽어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아는 더 이상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김정호는 선아의 마음을 헤아린 듯 조용히 자리를 떴다. 혼자 남은 선아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도영아, 정말 너였구나. 30년 동안 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관 속의 글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조물록을 펼쳐 한쪽 구석에 조용히 글을 적었다. 30년 전 당신이 떠난 날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당신의 딸을 혼자 키웠지만 그 아이는 당신을 닮아 착하고 따뜻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고마울 뿐입니다. 늦었지만 정말 고마워요. 편히 쉬세요. 글을 다 쓰고 나서 선아는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에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유진이 아빠 고마워요. 평생 고마워할게요. 장례식장을 나오는 길 선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30년 만의 재회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말없이 떠났지만 마지막에는 가장 큰 사랑을 남기고 갔다. 딸의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선아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오랫동안 마음 한켠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유진이가 퇴원한 지 2달이 지났다. 일상으로 돌아온 선아는 다시 미용실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30년간 품고 있던 원망과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그리움이 자리 잡았다. 어느 조용한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낸 후 선아는 미용실 거울 앞에 앉아 혼잣말을 시작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린 그와의 대화였다. 도영아, 오늘은 유진이가 직장에 복귀했어. 처음엔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씩씩하더라. 너를 닮았나 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선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가 요즘 자꾸 말해. 자기 몸 어딘가에 아빠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며칠 전에 알게 되었어. 그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사더라고. 선아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다. 유진이가 갑자기 서점에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을 사온 것이었다. 엄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요즘 수학이 하고 싶어져요. 예전엔 수학만 보면 머리가 아팠는데 지금은 문제를 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선아는 소름이 돋았다. 도영이는 대학에서도 수학을 전공했고 평생 수학교사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 아이가 너의 무언가를 물려받은 것 같아.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30년 전에 나는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왜 말도 없이 떠났는지, 왜 책임지지 않았는지 그때는 정말 어렸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너도 많이 무서웠을 거야. 23살 청년이 갑자기 아버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까. 선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이해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너는 평생을 그 책임감 때문에 혼자 살았구나.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참 바보 같은 남자야, 정말.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하지만 너 알아. 그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유진이 하나 키우면서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졌어. 그리고 그 아이도 독립적이고 씩씩하게 자랐고. 너무 의존적이지 않게 말이야. 선아는 미용실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유진이가 간호사가 된 날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쩌면 너의 선택이 맞았을지도 몰라. 만약 그때 억지로 결혼했다면 우리 모두 불행했을 수도 있어. 너는 짐스러워했을 테고 나는 그런 너를 보며 상처받았을 테고. 선아는 처음으로 30년 전 그의 선택을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느꼈다. 도영아, 나 이제 미워하지 않아. 아니, 미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사실은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지막에 너는 가장 큰 사랑을 줬어. 우리 딸의 목숨을 구해줬어.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죽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갔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선아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 사랑이 꼭 함께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때로는 떠나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영아, 고마워. 유진이 잘 키울게. 너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해.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마치 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선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평안해졌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이별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매년 그가 떠난 날이면 선아와 유진이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그의 무덤을 찾는다. 병원 공동묘지 한쪽에 마련된 소박한 비석 앞에서 그들은 조용히 근황을 전한다. 그분 유진이가 요즘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간호사면서 수학을 취미로 한다니 동료들이 신기해해요. 아빠,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수간호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선아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다. 유진이가 사귀게 된 남자친구는 우연히도 수학교사였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선아는 소름이 돋았다. 어쩌면 도영이가 하늘에서 인도한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어때요? 미용실은 잘 되고 있고. 응, 잘 되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 자원봉사. 선아는 몇 달 전부터 병원에서 무연고 환자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도영이처럼 혼자 쓸쓸히 투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고 싶어서였다. 그분이 마지막에 보여준 나눔의 정신을 본받으려고 해.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꽃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 유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아빠를 이런 식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엄마와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어린 나이에 겪었던 이별의 아픔이 이렇게 아름다운 재회와 치유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세상에는 완벽한 사랑이나 완벽한 이별은 없다. 하지만 때로는 미완성된 사랑이 더 깊고 진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도영이 남긴 마지막 선택은 그 자체로 완성된 사랑이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떠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지,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박도영은 그렇게 떠났다. 30년 전에는 무책임하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책임감 있게. 첫 번째 이별은 미움을 남겼지만 두 번째 이별은 사랑을 완성시켰다. 어쩌면 그 기간에 3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도 선화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에게 말을 건넨다. 유진이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 가슴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생명 속에서 영원히 함께한다. 그는 그렇게 떠났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도 모두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